늙은이가 눈치 없이 차비 2,000원이 아까워 시어머니의 진보다리를 내던진 며느리.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초라한 시어머니가 사실은 50억 건물주였다는 것을요. 탐욕스러운 자식들을 향한 통쾌한 참교육.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자식에게 부모란 무엇일까요?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존재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면 귀찮은 짐짝이나 혹은 공짜로 부려먹는 머슴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여기 늦은 밤 아파트 현관 앞에 죄인처럼 서 있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올해 72이 된 박순자 여사입니다. 그녀의 등은 하루 종일 걸레질과 손빨래를 하느라 대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파스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장장 15시간을 며느리 집에서 가사 도우미보다 더 혹독하게 일하고 이제 막 퇴근하려는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텅 빈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눈치를 보며 쳐다보았습니다. 돌아갈 차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갑을 깜빡하고 두고 온 탓도 있었지만 사실 수중에 현금이 거의 없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용기를 내어 입을 뗐습니다. 아가, 내가 오늘 지갑을 두고 왔는데 버스비 2,000원만 줄 수 있겠니? 그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듯 작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준 대가로 당당하게 요구해도 될 돈이었지만 아들 집에 얹혀서 일해주는 처지라 생각하니 말 한마디 꺼내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거리고 있던 며느리 최미영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뚝 끊겼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관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이나 미안함 대신 짜증과 경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구걸하는 잡상인을 보는 듯한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미영은 들고 있던 리모컨을 신경질적으로 소파에 던지며 기가 차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순자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신 거예요? 와, 진짜 너무하시네. 아침 저녁으로 저희 집에서 밥 드시잖아요. 그 밥값이 얼만데 버스비까지 챙겨가시려고 해요? 요새 파출부도 밥 주면 차비는 안 받아요. 순자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밥값이라니요. 자신이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직접 요리해서 차린 그 밥상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와 아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개수대 앞에서 서서 처리했던 그 식사를 말하는 걸까요? 미영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 한 푼 안 드는 공짜 인력이고 밥을 먹여줬으니 퉁친 것이다. 그녀에게 시어머니의 노동은 가치 영원의 봉사, 아니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지도록 손자의 어지러운 방을 치우고 와이셔츠를 다림질했던 그 모든 수고가 고작 먹다 남은 밥으로 퉁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아들 민호가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순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집에 갈 차비가 없단다. 내가 좀 챙겨다오. 눈빛으로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현관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재빠르게 눈을 피해버렸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생수병만 꺼내들고 나 피곤해, 먼저 잘게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2,000원 때문에 며느리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는 귀찮다는 이유로 외면한 것입니다. 아들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순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미영은 아예 등을 돌리고 다시 TV에 집중했습니다. 걸어가시면 운동도 되고 좋겠네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 무심한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도망치듯 현관문을 열고 차가운 복도로 나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철문 소리가 이 세상 모든 문이 그녀를 향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복도 센서 등이 꺼지자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매서운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순자는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습니다. 빌라까지 걸어서 40분. 이른이 넘은 노인에게는 결코 짧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처량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기어이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허탈해서 나오는 웃음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봤을 겁니다. 저 노인네 자식도 없는지 참 딱하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지금 2,000원이 없어서 찬바람을 맞으며 걷고 있는 이 초라한 노인이 사실은 경기도 신도시의 랜드마크인 50억 원짜리 메디컬 빌딩의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순자는 주머니 속 깊은 곳에 숨겨진 비상금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수표와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지만 그녀는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보여준 그 바닥, 그리고 아들이 보여준 그 비겁함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건물주라는 걸 알았다면 미영이 2,000원이 아니라 200만 원짜리 수표를 쥐어주며 모범 택시를 불러줬겠지요. 아니, 업어서라도 모셔다 드렸을 겁니다.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2,000원. 오늘 너희는 고작 2,000원에 어미를 버렸다. 바람에 흩날리는 흰머리를 쓸어넘기며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이라는 일말의 기대로 혹시나 하며 지켜봐 왔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알량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버스비조차 아까워하는 며느리, 그 며느리 뒤에 숨어버린 아들, 이들에게 자신의 피 같은 재산을 물려준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순자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올수록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오늘 그녀가 흘린 땀과 눈물은 단순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잔혹하고도 통쾌한 복수국의 서막을 알리는 비싼 수업료였던 것입니다. 밤하늘의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아주 캄캄하고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한번 발동이 걸리면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며느리 최미영에게 시어머니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짜내면 돈이 나오고 시키면 일을 하는 자원에 불과했죠. 그날 밤 사건 이후 미영의 태도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단순히 몸을 부려먹는 것을 넘어 이제는 노골적으로 지갑을 열라고 입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거실 구석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노골적인 신호였습니다. 이내 미영이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순자를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어머님, 저기요. 말씀 좀 물을게요. 어머님, 매달 나오는 연금이랑 나라에서 주는 노령 수당 있잖아요. 그거 다 어디다 쓰세요? 집에만 계시면서 돈 쓸 데도 없으시잖아요.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순자가 묵묵히 빨래만 개자 미영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손자 지훈이를 강남에 있는 유명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원비만 무려 200만 원. 일반 직장인 월급에 육박하는 돈이었습니다. 미영은 그 엄청난 금액을 마치 껌값 이야기하듯 태연하게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연금 나오는 거 저한테 넘기세요. 죽을 때 돈 싸 짊어지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하나뿐인 손자가 영어를 배워야 나중에 성공해서 효도하죠. 할머니가 돼서 그 정도 투자도 못 해주세요? 투자. 그녀는 손주에 대한 사랑을 투자라고 불렀습니다. 순자는 기가 찼습니다. 자신이 시장 바닥에서 쭈그리고 앉아 번 돈, 그리고 지금껏 아끼고 아껴 모은 노후 자금을 며느리는 마치 자기 지갑 속에 있는 돈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빨래를 내려놓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다. 병원비도 써야 하고 내가 살 길은 내가 챙겨야지. 너희 형편에 맞춰서 보내라. 순자의 거절은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50억 자산가인 그녀에게 20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었지만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 시작하면 그 독이 찰 때까지 자신의 피까지 뽑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미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하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 없는 노인네가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그녀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것입니다. 미영은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 민호를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엄마 진짜 너무하다. 돈 쓸 데도 없으면서 손주 앞길을 막냐?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악다구니와 아들의 무기력한 변명 소리가 거실에 홀로 남은 순자의 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어 유치원 비용 거절로 독이 오른 미영은 더 크고 더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미영은 아예 작정하고 식탁에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그녀는 상냥한 척 가면을 썼지만 눈빛만은 서늘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사 가려고요. 지훈이 학군 때문에 더 넓은 아파트로 가야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지금 사시는 빌라 전세금 그거 빼서 저희한테 주세요.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낡은 빌라의 전세금 5천만 원. 겉으로 보기엔 순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마지막 보금자리였습니다. 그것을 내놓으라는 건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미영은 순자의 표정이 굳어지자 교묘한 현울림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른바 합가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그 냄새나는 빌라에 사시는 거 저희도 마음 아파요. 전세금 합쳐서 큰 아파트로 이사 가고 어머님은 저희랑 같이 살아요. 방 하나 드릴 테니까 집안일 좀 봐주시면서 손주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네, 가족끼리 뭉쳐야죠. 말은 번지르르 했습니다. 가족끼리 뭉치자. 하지만 순자는 그 말 속에 숨겨진 비릿한 속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함께 살자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마지막 목숨줄인 전세금을 빼앗아 자신들의 아파트 평수를 늘리는 데 쓰고 갈 곳 없어진 시어머니를 24시간 상주하는 공짜 입주 가정부로 부리겠다는 악마의 계산이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뺏고 노동력은 노동력대로 착취하겠다는 일석이조의 끔찍한 계획이었죠. 순자가 아무 말 없이 미영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서늘한지 미영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아니, 어머님, 왜 대답이 없으세요? 이게 다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나중에 늙고 병들면 누가 돌봐줘요? 저희밖에 없잖아요. 미리미리 저희한테 잘하셔야죠. 그녀는 효도를 볼모로 잡고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돈을 내놓지 않으면 나중에 고려장이라도 치르겠다는 으름장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들 민호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도 알았을 겁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집을 뺏는다는 게 얼마나 패륜적인 짓인지.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아내 편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도 더 넓은 아파트가, 더 편안한 삶이 탐났던 것입니다. 엄마, 미영이 말이 맞아. 그 빌라 춥고 위험하잖아. 그냥 합치는 게. 아들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순자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믿었던 아들마저 어미의 생존권보다 자신의 편의를 택한 것입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만약 그녀가 진짜 빈털터리 노인이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평생 저들의 하녀로 살다가 쓸모 없어지면 버려졌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미래였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싫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죽을 때까지 내 명의로 된 방 한 칸은 있어야 내가 사람 대접받고 산다. 너희 욕심 채우자고 내 지붕 뺏을 생각 마라. 순자의 거절은 예상보다 훨씬 강경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와, 진짜 어머님 너무 이기적이시네. 자식은 좁은 집에서 아등바등 사는데 혼자서 그 전세금 깔고 앉아서 뭐 하시겠다고요?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정말 질린다, 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남의 돈을 탐내는 건 자신들이면서 오히려 시어머니를 돈밖에 모르는 노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미영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힌 방문 너머로 진짜 노망난 거 아니야? 라는 독설이 흘러나왔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순자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저들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살점을 뜯어먹으려는 굶주린 짐승들이었습니다. 순자는 품속에 숨겨진 50억 건물의 존재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그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그녀의 눈빛에서 슬픔이 걷히고 서리빨 같은 냉기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연극을 끝낼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전세금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며느리 최미영의 이성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 박순자는 더 이상 가족도 어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앞길을 막는 고집불통 늙은이이자 돈을 쥐고 내놓지 않는 얄미운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미영은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순자의 낡은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순자가 며칠씩 아들 집에서 자며 식모살이를 할 때 갈아입으려고 가져다 둔 속옷과 몸빼 바지가 든 보따리였습니다. 미영은 씩씩거리며 그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만지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돈도 안 내놓을 거면 여기서 빌붙지 마세요. 어머님 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치워요. 미영은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순자의 보따리를 복도 바닥으로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철퍼덕 낡은 천 보따리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나뒹굴고 그 안에서 낡은 양말 한 짝이 삐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옷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의 자존심이 바닥에 처박히는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그 광경을 보고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처참한 보따리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짐을 문 밖으로 내던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명백한 축객령이자 인연을 끊자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난리통에도 아들 민호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기세가 무서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내심 아내의 행동에 동조해서였을까요? 그는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는 것으로 이 비극적인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어머니가 쫓겨나는데도 여보, 왜 그래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아들. 순자는 며느리의 패악질보다 아들의 침묵이 뼈를 깎는 듯 더 아팠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짐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등은 굽어 있었지만 다시 일어서는 순간 뿜어져 나온 기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순자는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는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아주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게 너희들 진짜 마음이냐? 돈 안 주면 어미도 필요 없다, 이거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 안 하겠냐? 순자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 경고를 돈 없는 노인네의 마지막 발악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후회는 어머님이 하시겠죠. 누가 늙고 돈 없는 노인네 거들떠나 본데요. 저희 찾지 마시고 그 잘난 전세금 끌어안고 혼자 잘 살아보세요. 미영은 쾅 하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문 밖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순자는 닫힌 문을 한동안 응시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가족이라는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보따리를 옆구리에 끼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녀의 인매는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잘 알았다. 너희가 버린 건 낡은 보따리가 아니라 너희 인생을 바꿔줄 동아줄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될 게다. 순자는 눈물 대신 가슴 속에 복수의 칼날을 갈며 그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한 건물주 박 회장의 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순자를 쫓아낸 미영의 집은 오히려 활기가 넘쳤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시어머니가 사라지자 미영은 앓던 이가 빠진 듯 시원해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민호를 설득해 본격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카페 창업이었습니다. 당신 월급으로는 평생 이 모양 이 꼴이야. 내가 대출받아서 카페 차리면 금방 돈방석에 앉을 수 있어. 미영은 남편을 꼬드겨 은행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없겠다. 이제 자신의 능력만 보여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미영은 평소 눈여겨봤던 경기도 신도시의 목 좋은 상가 자리를 계약하기 위해 한껏 멋을 부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부동산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도착한 미영은 공인중개사에게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봤던 그 코너 자리 있잖아요. 거기 건물주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권리금이랑 월세 협상 좀 직접 하려고요. 중개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미영의 기세에 눌려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 네. 사모님, 여기 새 들어오겠다는 분이 꼭 좀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네, 지금 부동산에 와 계십니다. 미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건물주만 잘 구워 삶으면 월세도 깎고 인테리어 기간도 공짜로 받을 수 있겠지. 나 같은 젊고 센스 있는 사장이 들어간다는데 마다할 리가 없어. 그녀는 상상 속에서 이미 성공한 카페 사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시어머니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말든 그녀의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눈앞의 돈과 성공, 그리고 자신을 우러러볼 사람들의 시선만이 중요했습니다. 잠시 후 부동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어서 오세요. 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상대방의 얼굴도 확인하지 않은 채 최대한 교양 있고 아부 섞인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이번에 카페 계약하려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고개를 든 미영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상상했던 귀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실루엣, 어제 자신이 현관 밖으로 집어던졌던 그 낡은 옷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미영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입은 벌어졌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여기 청소하러 온 건가? 아니면 나를 미행했나? 온갖 잡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찰나 부동산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노인에게 달려가 깍듯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이고, 박 회장님 오셨습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직접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시죠. 상석으로. 회장님? 미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사장이 뭐라고 한 거지?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시어머니, 아니 박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본 척도 하지 않고 사장이 내어주는 가죽 소파 정중앙에 아주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부동산 내부를 둘러보는 그 눈빛에는 어제까지의 주눅든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수십억 자산가의 위엄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걷어찬 낡은 보따리 속에 사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들어있었다는 걸 그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동산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이제 곧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알지 못한 채 미영은 파들파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째깍 째깍하고 귓가를 때릴 정도로 고요하고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며느리 최미영은 입을 딱 벌린 채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앞의 노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심장은 턱 밑까지 차올라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분명 어젯밤 자신이 진보다리를 던져 쫓아낸 그 촌스러운 시어머니 박순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앉아있는 자리는 이 동네 모든 상가를 쥐락펴락한다는 건물주 회장님의 상석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이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싱글벙글 웃으며 쟁반을 날랐습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믹스커피 한 잔을 순자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좋아하시는 커피 타왔습니다. 날도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카페 창업 희망자십니다. 젊은 사장님이 아주 의욕이 넘치세요. 회장님, 그 호칭이 미영의 고막을 찍고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미영의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엉켜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항상 외출할 때마다 친구 만나러 간다며 사라졌던 시간들, 허름한 옷차림 속에 감춰져 있던 당당하고 기품 있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노인이 사실은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돈방석 그 자체였다는 끔찍한 진실이 말이죠. 미영의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이려 애썼습니다. 얼굴 근육이 파들파들 떨려 마치 경련이 일어난 듯 흉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여길 어떻게... 아니, 회장님이라니요? 그럼 이 건물이 다 어머님 거였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제 차비 2,000원이 아까워
내쫓았던 그 노인이 이 거대한 빌딩의 주인이라니. 그렇다면 자신이 걷어찬 것은 낡은 옷 보따리가 아니라 수십억, 아니 수백억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미영은 다급하게 순자 앞으로 다가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명을 좀. 하지만 순자는 미영의 손이 닿기도 전에 몸을 획 돌려 피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을까 걱정하는 사람처럼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순자는 찻잔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미영은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부동산 사장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김 사장, 이 사람은 누구요? 초면인데 다짜고짜 어머님이라니.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어미라고 부르나 보지. 순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미영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가족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아예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아니, 아까 며느님이라고 두 분이 아시는 사이 아니셨습니까? 순자는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미영을 정면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제까지의 온정은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배신감으로 단련된 싸늘한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 모릅니다. 그리고 김 사장, 내 건물에는 사람 됨됨이가 안 된 장사치는 절대 들이지 않는 거 알지?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돈만 쫓는 사람은 장사를 해도 손님한테 사기나 치지. 이 계약 없던 걸로 합시다. 그 한마디에 미영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카페 창업의 꿈이 날아간 것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었던 거대한 황금 동아줄을 자기 손으로 잘라버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50억?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재산.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강남 아파트, 명품 휘감은 삶, 그 모든 것이 저 늙은 시어머니 손바닥 안에 있었는데 자신이 그걸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미영은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순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눈이 삐었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지훈이 생각해서라도. 그녀는 비겁하게도 또다시 어린 손자를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미영이 잡은 바지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미영이 바닥에 나뒹굴 정도였습니다. 순자는 넘어진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나지막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훈이 그 귀한 손주한테 할미 내쫓는 거나 가르치는 애미가 무슨 자격으로 지훈이 이름을 올려 내 앞에서 다시는 손주 팔지 마라. 역겨우니까.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사장, 나 머리가 아파서 가야겠소. 앞으로 이 여자 내 건물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해. 만약 또 들락거리는 거 보이면 자네랑도 거래 끊을 줄 알게. 그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건물주의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사색이 되어 아이고 회장님, 알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라며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은 미영을 일으켜 세워 문 밖으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 손님, 들으셨죠? 나가주세요. 우리 회장님 심기 불편하게 하지 말고 빨리 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장님이라 부르며 아부하던 중개사의 태도가 순식간에 잡상인 쫓아내듯 표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부동산 유리문 밖으로 쫓겨난 미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유리창 너머의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장이 다시 타온 커피를
우아하게 마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어떤 귀부인보다도 넘볼 수 없는 위엄이 넘쳐 흘렀습니다. 미영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찼어. 뒤늦은 후회와 탐욕이 범벅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놓친 돈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었고 미영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것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무실 안 순자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돈이 뭐라고 가족을 괴물로 만드는구나.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서 약해지면 저들은 또다시 가면을 쓰고 달려들 것입니다. 순자는 무릎을 문지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너희가 내 돈을 탐냈으니 그 돈이 없는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직접 겪어보게 해주마.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아직 상황을 모르는 아들 민호의 전화였습니다. 순자는 가차없이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뜬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서서히 암전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자신의 혈육들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가 떠난 뒤에 외양간을 고쳐본들 남는 것은 텅 빈 헛간과 뒤늦은 후회뿐입니다. 며느리 미영이 부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충격적인 소식이 아들 민호에게 전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말고 사색이 되어 뛰쳐나왔습니다. 엄마가 50억 건물주라고? 우리 엄마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과 경악 그리고 놓쳐버린 로또에 대한 욕망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어머니의 빌라로 내달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냄새난다며 각이 꺼렸던 그 낡은 빌라가 지금은 황금으로 지은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채 어머니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번호키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마이너스. 익숙했던 어머니의 생일 숫자를 눌렀지만 돌아오는 건 경쾌한 열림음이 아닌 차가운 경고음 뿐이었습니다. B-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민호는 당황하여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눌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굳게 잠긴 철문은 마치 어머니의 다친 마음처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다급해진 민호는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 민호야. 문 좀 열어줘. 미영이가 실수한 거야. 내가 다 설명할게. 엄마, 제발. 복도가 울리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문 안쪽에서는 인기척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순자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터폰 화면을 통해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아들의 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은 어머니를 걱정하는 효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돈줄이 끊길까봐 공포에 질린 탐욕스러운 겁쟁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순자는 화면 속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문은 내가 잠근 게 아니다. 너희가 내 가슴에 못을 박을 때 이미 이 문은 영원히 닫힌 게다. 순자는 인터폰 전원마저 툭 하고 꺼버렸습니다. 까맣게 변한 화면처럼 모자간의 연도 끊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 부부의 집에 등기 우편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름이 적힌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종이가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의 재산관리 위탁 및
가족 지원 중단 통보서였습니다. 본인 박순자의 모든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은 즉시 신탁회사로 관리가 이관되며 사후에는 전액사회에 환원 기부할 것을 공증한다. 또한 금일부로 아들 김민호 부부에 대한 일체의 금전적 지원, 반찬, 용돈, 비상금 등을 중단한다. 전액 기부, 그 네 글자가 미영과 민호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수십억,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유산이 눈앞에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어머니가 채워주던 쌀독, 철마다 사주던 손자의 옷, 급할 때마다 찔러주던 용돈들이 수도꼭지 잠기듯 완벽하게 끊겼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 돈 한 푼 안 주겠다고? 어떻게 엄마가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은 모른 채 어머니의 매정함만을 탓하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건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던 든든한 방패막이가 사라지자 잔혹한 현실이 쓰나미처럼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아들 부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출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탓에 매달 갚아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생활비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사장님 소리를 듣고 싶어 했던 미영은 결국 동네 마트 계산원으로 취직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바코드를 찍고 까다로운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손님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계산이 늦다며 소리를 지르는 손님 앞에서 미영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현관 밖으로 내던졌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기분이셨을까? 처음으로 뼈저린 후회가 스쳤지만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그녀의 고운 손은 거칠어졌고 명품 가방을 들던 어깨는 축 늘어졌습니다. 아들 민호의 삶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퇴근 후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뛰어야 했습니다.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토를 하는 손님, 반말하며 욕을 하는 젊은 취객들을 상대하며 그는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핸들을 잡은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공부하고 대학 다닐 때는 몰랐던 돈의 무게, 가장의 무게가 천근만근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엄마가 해준 밥 한 끼가 그렇게 귀한 건 줄 몰랐어. 편의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는 사무치게 어머니의 김치찌개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밥상은 이제 영영 다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서로를 향한 비난과 싸움뿐이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내가 성질만 안 부렸어도 이 모양은 안 됐잖아. 민호가 소리치면 미영은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당신은 뭐 잘했어? 병신같이 엄마 쉴드도 못 친 주제에 당신이 중간에서 잘했으면 어머님이 삐지셨겠냐고. 서로 내 탓이라며 할퀴고 물어뜯는 두 사람. 넓은 아파트는 이제 안식처가 아니라 서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행복해 보였던 가족 사진은 이제 액자 속에서 비웃듯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돈을 쫓아 인륜을 저버린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가정의 평화, 그리고 무엇보다 든든한 부모라는 버팀목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텅 빈 통장 잔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평생 자신들이 놓쳐버린 50억이라는 숫자의 망령에 시달리며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지옥 같은 미래였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부부의 고성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이치가 그들의 삶에 정확하게 꽂히고 있었습니다. 7단계 비로소 찾은 이름, 황혼의 자유. 해당 플롯 15 마이너스 노후의 지혜와 평온한 미소. 계절은 돌고 돌아 어느새 다시 봄이 왔습니다. 차디찬 겨울바람이 휩쓸고 간 자리에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듯 박순자 여사의 인생에도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신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메디컬 빌딩의 옥상 정원입니다. 한때 며느리 눈치를 보며 베란다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순자는 이제 자신의 건물 가장 높은 곳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습니다. 잘 가꿔진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파릇파릇한 생명을 틔우고 있었고 그녀의 손길이 닿은 화분마다 봄꽃들이 앞다투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를 화초들에 뿌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색은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찌들어 거칠었던 피부에는 윤기가 흘렀고 근심으로 깊게 패였던 미간의 주름 대신 편안한 눈웃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몸빼 바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고 세련된 개량 한복을 입은 자태에서 노년의 기품과 여유가 배어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자식이라는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식은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아 이혼 위기라는 이야기들. 예전의 순자였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쌈짓돈을 들고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순자는 그저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지는 법. 그녀는 뼈아픈 교훈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요. 스스로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아들 부부도 이제야 몸으로 배우고 있을 테지요. 그것이 어미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순자가 텃밭 일을 마치고 벤치에 앉자 때마침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의 전화였습니다. 박 회장님, 이번에 기탁해 주신 장학금 덕분에 가정 형편 어려운 학생들 5명이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감격에 찬 목소리에 순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뺏길 뻔했던 그 돈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 평생 처음 비행기를 타보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맛있는 것도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미래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늙은이 돈 냄새라며 코를 막던 며느리와 달리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돈은 똥이 될 수도 있고 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순자는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옥상 정원에 퍼졌습니다. 순자는 찻잔을 들고 난간에 기대어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어디론가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 아등바등 살고 있을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 읽은 책을 덮을 때 느끼는 홀가분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1년 전 눈치를 보며 며느리 집 밥상머리에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노인 같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시련이 자신을 이 자유의 정원으로 이끌어준 이정표였음을 깨닫습니다.
가족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나서야 비로소 박순자라는 이름 석자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해질녘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황혼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타오르는 절정의 시간입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인생은 70부터지. 이제야 진짜 내 세상이 왔구나. 참으로 좋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가 아니라 인생의 파도를 넘어온 현자만이 지을 수 있는 깊고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고 나이 들었지만 초라하지 않은 삶. 박순자 여사의 진짜 전성기는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흔히들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한탄하시곤 하죠. 하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는 자식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가꾸는 인생 농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걸고 희생하기보다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며 당당하게 홀로 서기에 성공한 박순자 여사의 모습에서 우리네 노후의 진정한 해답을 찾아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따뜻한 안부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저 붉은 노을처럼 아름답고 뜨겁게 타오르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의 창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